2022년 10월 15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상당히 심상치 않죠. 상당히 우리는 태평성대입니다. 이러다 갑자기 이제 북한이 위험한 도발을 하게 되면 또 난리 법석이 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반도 위험지수는 매우 올라가니 요즘 사람들 뭐 식량이나 이런 거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 쟁여놓지 않죠, 집에. 바로 뭐 마트에 가서 사서 그날 신선한 음식 먹는데, 갑자기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은 사재기가 생겨갖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좀 대비해서 조금 비상식량 같은 거, 가스 같은 거 조금 준비해 놓으면은 갑자기 닥친 위기에 덜 당황하겠죠. 자, 오늘의 제목은 김정은이가 푸틴을 모방하고 시진핑과 바이든을 압박하기 위해 만만한 윤석열을 상대로 성과를 부리려고 한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서술적인 제목이죠. 북한이 최근 몇 발 쐈는지 저도 정리를 못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을 매우 많이 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국제정치는 계속 해석입니다. 저쪽의 속셈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밝히더라도 성명서 형식으로 밝히는데 그걸 딱딱 집어내는 게 능력이죠. 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느냐, 계속해서 쏘느냐. 요거 문제는 지난 5월 4일 러시아가 한 행동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 바깥에 해외 영토는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라고 폴란드 바로 북쪽, 라트비아인가 리투아니아 바로 남쪽, 거기 조그만 해외 영토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쪽이 프러시아의 땅이었는데 독일이 2차 대전 일으켜서 패망한 다음부터는 그쪽을 이제 소련에 넘겨줬죠. 그리고 그곳은 원래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영토도 아니고 벨라루시 영토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독일 영토였으니까 지금은 러시아의 영토가 돼 있습니다. 발티케 면에 있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칼리닌그라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폴란드, 나토 회원국이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말할 것도 없고 폴란드, 독일까지도 단거리 미사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SRBM은 이스칸데르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핵탄두를 올리면은 바로 독일에 있는 나토군들이 위협을 받게 되죠. 지난 5월 4일 이 칼리닌그라드에서 푸틴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칸데르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뭐였는가 하면은 적군의 미사일 기지하고 적군의 비행장 등이었습니다. 그런 표적을 만들어 놓고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는 발사한 TEL 발사 차량이죠. 재빨리 이동하는 회피 기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하기 전에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푸틴의 최측근이죠. 그 친구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발트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발트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건 바로 칼리닌그라드에 배치한다는 건데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 이스칸데르 최신형의 이스칸데르 M 모델인데 상당히 치명적이죠. 과거 이제 소련은 스커드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로 썼고 그거를 이제 수출해왔고 북한도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수출을 해왔었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정확한 게 이스칸데르고 참고로 우리 현무 미사일도 현무2는 이스칸데르 기술을 토대로 했고 북한도 지금 이스칸데르 기술을 토대로 자기네 단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있죠. 핵탄두를 올려서 모의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5월 4일 날. 그걸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죠. SRBM을 여러 방향에서 쏘고 있는데 핵탄두를 올려서 대한민국과 일본 초토화시키겠다. 그런 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번에
동해에서 이제 한미일 군사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칠함대 사령관이 CSIS 해양안보대화에 참석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거는 김정은이가 짜증이 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 해군 칠함대가 그 지역에 있는 것, 한국 동해에 들어가 있다는 게 짜증을 촉발할 수 있다로 말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짜증이라는 영어를 좀 아시나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찾아보니까 텐트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막 애들이 화딱지 나면 막 성질 부리죠. 그게 텐트럼입니다. 짜증을 내는 것도 맞고 성과를 부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짜증을 냈다 그러면은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 성과를 부렸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느낌이 오죠. 성과를 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미칠함대 사령관으로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칠함대 주력 세력은 다시 돌아와 훈련하고 나서 지금 빠져나갔죠. 그리고 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군 합참 주도로 6회 공군 해병대가 총동원된 호국훈련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일부가 참여하지만 주력은 한국군입니다. 지금까지 훈련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연합훈련이었다면, 그럼 미국이 주도한 훈련에 대해서 북한 친구들은 SRBM 쏘면서 대응했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지휘했다고 하면서 150대의 항공기를 동원해서 작전하는 모습 보였었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서는 모습을 보였고, 그건 이제 미국에 대한 맞서는 거고, 이제 한국군이 단독으로 호국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우습게 보죠. 어떤 걸 할까요? 상당히 재밌는 게, 이제 미국이 현재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사단은 미 2사단입니다. 2사단 밑에는 3개 여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개 여단밖에 없어요. 원래 2개 여단이 있었는데 그거 한 부대가 이라크 아프간인가 그쪽으로 출동했다가 안 들어오면서 1개 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한국군 2개 여단이 들어가서 한미 연합사단을 만들어주기로 돼 있죠. 현재는 2기갑 여단인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미군도 계속 이 부대를 교체합니다. 6개월씩인가 뭐 이렇게 기간 정해놓고 교체를 하는데, 이 여단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단을 보냈냐? 스트라이커 여단을 보냈습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뭔가 하면, 스트라이커 부대가 뭔가 하면, 자, 우리 불이 났을 때 막 중장비 들고 가서 소방대에 가서 불 끄는 것도 좋지만, 그건 불이 큰 불일 때고, 작은 불일 때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얼른 소화기 갖고 끄면 쉽죠. 그럼 얼른 들고 가서 뛰어갈 수 있는 빠른 소방대가 필요한 것처럼 군사작전도 초기에 빨리 가서 대응하면 끝낼 수 있거든요. 미국의 기갑 여단 이런 부대들은 사람도 많고 병력도 탱크, 장갑차, 뭐 트럭 많이 싣고 다녀야 돼. 배에다 실어야 돼요. 스트라이커 부대는 아주 작게 해서 장비를 비행기에 싣고 그냥 날아갑니다. 그 내리는 즉시 바로 일주일 만에 작전할 수 있는 부대죠. 스트라이크 여단을 배치했는데, 스트라이크 여단이 그들이 쓰는 장비는 소형화된 빠른 장비이기 때문에 자기네 장비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먼저 있던 기갑 여단은 철수는 했는데 장비는 다 그대로 두고 갔어요. 그리고 스트라이커 여단이 들어와서 미 2사단에 배속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 다 됐죠. 그게 10월 8일 날 들어왔던가? 근데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면, 일부 장비는 큰 것들은 그래도 배로 실어갈 수밖에 없는데, 보통 미군 장비는 저 부산항에 가면은 미군 부두가 따로 있습니다. 미군 전용 부두가. 그래서 을지훈련 같은 거 하게 되면 그쪽으로 미군 물자하고 큰 장비가 들어오는데 글로 안 들어오고, 평택에 있는 2함대, 한국군 2함대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전방으로 올라갈 수 있죠. 평택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동두천에 가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포천이라고 볼 수도 있나? 그쪽에 로드리게스 사격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미군 전용 사격장이죠. 거기서 그까지 이제 쭉 배치를 해서 작전을 하죠. 훈련을 하고 이제 배치가 되는데, 스트라이크 여단이 한 건지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MLRS를 발사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걸 발사했는데
그걸 핑계로 저는 처음에 이제 한국군 5군단에서 승진훈련장에서 훈련한 걸 갖고 북한이 동해와 서해로 방사포를 쐈다 이렇게 의심했는데 그게 아니고 미군이 MLRS를 쏜 걸 가지고 동해와 서해로 한밤중에 몇백 발을 쏘고 다음날 다시 오후에 400발을 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쪽에서 먼저 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쏜 거는 남쪽으로 쐈고 9.19 군사합의를 어긴 사항도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미군이 MLRS를 쐈다. 그것 때문에 대응했다고 하는데 400발, 200발의 포를 쏠려면요. 이 포병들을 모아야 돼요. 모아갖고 그냥 쏘는 게 아니라 방열이라 그래서 포는 빵 쏘면 후폭풍이 크니까 지지대를 세웁니다. 단단하게 세워놓고 쫙 방열을 해갖고 이제 쏠려면 다 끌어모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포병을 모아갖고 동네에서 서에서 쏜 겁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 여러 가지 미사일 쏠 때 현장에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보도를 보게 되면 30여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나타났다라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 30일 동안 김정은이가 뭐 했느냐? 우리 한미연합의 을지훈련은 예정돼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 작전 짜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국훈련 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주한미군이 여단을 교체한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작전 계획 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5월 4일 날 칼리닝그라드에서 이스칸데르 발사 핵탄두를 탑재한 모의 훈련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스웨덴과 핀란드를 겨냥해서 너희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은 핵무기 배치하겠다 위협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푸틴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걸 보고 비슷하게 따라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SRBM을 연속해서 쐈기 때문에 이제 미군이 빠져나가고 주한미군은 그대로 있겠지만 이제 7함대 세력들이 빠져나가면 한국이 호국훈련을 할 때 한바탕 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SRBM을 겨냥하거나 발사해서 뭐 직접 쏘지는 않더라도 한반도로 관통해서 남해에 떨어지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겁을 한번 주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응 못하면 지는 거죠. 이명박 씨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천안함 때 연평도 때 패하면서 촛불 시위 때 광우병 시위 때 이미 기세패한 데다가 국내 좌파에다가 북한한테 그때 완패를 하면서 무너져 갔었죠. 윤석열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전국 대표 대회, 당대회를 엽니다. 16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여는군요. 20일까지. 여기에서 뭘 하느냐? 시진핑이 3년임 할 수 있도록. 중국 국가주석 임기는 5년인데 지금 그들이 연임을 하자라고 해서 누굽니까? 강택민 이후 그 약속을 지켜서 다 10년씩만 하고 나갔는데 지금 그걸 깨고 시진핑은 15년 그 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도자란 표현, 영도자라는 게 뭔가 하면 독일어로는 führer입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했죠. 민주주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그렇다고 군주도 아닌데 군주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게 영도자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영도자, 그 다음에 뭐 김정일이를 지도자, 위대한 수령, 영도자, 지도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건데 führer 이거는 임기도 없고 지금 푸틴도 지금 한번 대통령 2텀 하다가 잠시 총리로 내려왔다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führer로 가는 거죠. 같은 길을 시진핑도 밟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führer가 되는 길을 걔네들이 영도자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중국에서 16일부터 22일까지 그 행사를 하는데 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긴장은 해도 우리를 상대로 직접적인 도발은 하지 않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 하는 순간에 자기네 잔치가 깨지니까 하는 동안은 중국이 압박을 할 겁니다. 반대로 이 김정은이가 시진핑 도움 받아갖고 과거 이제 트럼프와 만날 때 시진핑 전용기를 타고 갔었는데 그래서 뭐 시진핑 똘마니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이 뜯어먹는 대상이 둘이었어요. 가장 많이 뜯어먹은 건 중국이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우호적인 상태에서 뜯어먹고 우리는 적대적인 상태에서 뜯어먹은 겁니다. 그 갖다 바친 사람은 뭐 김대중 등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가장 좋은 사실이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참석했었죠. 참 안 좋은 행동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은 더 화를 냈죠. 자기네를 빼고 박근혜를 초청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악단이 베이징 공연 갔다가 거기서 미사일 쏘는 거 이런 걸 공연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못하게 하니까 화를 부리면서 빠져나오죠. 공연을 안 하고. 그리고 핵실험을 합니다. 중국이 통제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랩니다. 물자도 받고. 저는 이번에 시진핑이 3년인 결정할 이 시기에 북한이 상당한 도발을 시도하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꽤 많이 뜯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는 22일쯤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호국훈련을 28일까지 하는데 그때쯤 우리 호국훈련을 망치는 도발을 할 수 있다. 연평도를 때리던 백령도를 치던 우리 군함을 노리던 김포열을 포격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SRBM을 딱 겨냥할 겁니다. 쏠 수도 있을 겁니다. 위협 사격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쫄아갖고 못하면은 그러면 기세 패하는 거죠. 윤석열은 제2의 이명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쯤 긴장도를 올리면 이쪽에서는 전쟁하자는 겁니까? 하고 또 수많은 좌파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게임을 김정은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가장 만만한 게 윤석열이거든요. 한 번은 꺾어놔야 되고. 그래서 푸틴을 모방해서 시진핑과 바이든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가장 만만한 윤석열을 상대로 성과를 부릴 겁니다. 텐트럼을 부릴 겁니다. 진짜로. 여기에 대해 대비해라.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북한이 딱 첫 발을 쏜과 동시에 한국군이 발사를 해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연평도 때는 그걸 몰랐죠. 방심하고 있었죠. 우리 정보자산 총가동해서 인민군 다 지켜보고 있다가 겨냥하고 있다가 뭐 거기서 이상한 짓만 나오면 선제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 타격 왜 묻냐고 NCND로 간 건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SRBM을 딱 겨누면요. 이미 핵무력 정책법에 따라서 김정은 지시만 있으면 핵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쓴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현무4를 발사해서 그 발사대는 물론 나머지 발사대, 인민군 무력부 동시에 다 타격을 해버려야 돼요.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을 안 만들었으면 모를까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박살을 내는 게 우리가 맞습니다. 그쯤 되면은 여기도 뭐 난리가 제가 아까 이제 약간 비상음식 준비해 놓는 게 좋다 그러는데 난리가 나겠지만 우리가 기색선을 크게 하면서 그리고 뭐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켜보는 거죠. 뭐. 북한도 뭐 방방 뜨겠지만 우리 쪽에서 굉장히 기분이 업이 되면서 애국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단호한 게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만만하지가 않고 추미애 잡듯이 박범계 잡듯이 그리고 한동훈 씨가 누구 잡았지? 김의겸 잡았나? 최강욱이 잡듯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 최근에 벌어진 한반도 문제, 세계 정세에 대한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